자, 오늘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일반 상대성 이론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물리 1을 지나서 물리 2를 왔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을 안 짚고 갈 수가 없어요. 자, 특수 상대성을 길게는 못하겠지만 가볍게 요약해서 해봅시다. 일단 어떤 상황 자체를 설명했는지 기본적인 배경부터 해보면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1번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었고요. 자, 이 상대성 원리는 같은 현상을 볼 건데 이 현상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3인칭 시점의 사람이 있고 관찰자가 있고 이 사건과 상황과 같은 입장에서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같은 대상을 보고 있는 건데 두 입장에서 볼 때 다르게 보인다는 게 상대성 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건데 달리는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과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사람이 연직으로 던져 올린 공이 연직으로 떨어지는 이 연직 운동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밖에서 보고 있는 사람은 그 공이 포물선으로 보일 거예요. 자, 그림이 기억 안 나시면 잠깐 위에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진행할 건데 그 상황에서 광속이 적용이 되면 자, 빛의 속력도 공처럼 다르게 보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책에서 나오는 대개 예시는 열차에서 손전등을 비췄을 때 그냥 정지 상태에서 비춘 빛은 광속으로 그냥 뿜어 나갔겠지만 열차의 안에서 창밖을 향해서 손전등을 비추게 되면 나간 빛이 열차의 속력에 더해져서 밖에서 보일 거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래서 개의 우리가 이제 관성계라는 표현을 쓸 건데 관성계의 속력과 그 내부에서 일어난 물체의 속력이 더해져서 바깥에 있는 정지 관성계에서 관측이 된다. 근데 그 대상이 빛이 되면 안 된다예요. 거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공은 되는데 공은 상대 속도가 측정이 되는데 빛은 상대 속도가 되면 안 되고 누가 어떤 입장에서 보건 광속 C여야 된다. 3 곱하기 10의 8승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여기서 이제 일반 고전 역학으로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본인만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영역을 확장을 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시간 지연이 있었고 길이도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도 팽창하고요. 여러 가지 상대적인 현상에 의해서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관성계라고 하는 좌표계에서 관성좌표계 설명을 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긴 해야겠네요. 자, 특수에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상황 날아가는 어떤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0.6C나 0.8C 광속의 60% 80%가 되겠죠.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고요. 밖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정지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이 안에서 일어나겠죠. 자, 이때 두 사람의 입장에서 좌표계를 관성계를 만들어 보는 거야. 왜 관성계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보시면 얘가 0.8C의 고정값으로 움직이니까 운동 상태로 보면 등속이고요. 밖에 있는 이 사람은 정지에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등속과 정지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알짜임이 없어야 돼요. 뉴턴 1법칙, 관성의 법칙이 성립해야 정지가 유지되고 등속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관성좌표계라 함은 개든 바깥에 있는 개든 전부 다 알짜임이 없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상대적인 입장의 서술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관성좌표계예요. 그러면 힘이 작용한 관성력을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힘이 작용한 공간에서는 그 수학적인 설명을 어떤 표현을 쓰냐? 가속좌표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가속을 비관성좌표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방상대성 시작하는 앞에서 했던 이런 조건들처럼 우리가 지식적 배경을 쌓아가는 과정인 건데 이걸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버스에 손잡이가 있어요. 자, 버스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면 이 버스는 손잡이가 가운데에 늘어져 있겠죠. 그래서 당연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앞쪽으로 가속을 해서 튕겨 나갈 건데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상이 되죠. 손잡이가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기울 건데 그때 기울어진 정도가 대충 이 정도라고 칠게요. 자, 이제 이걸 바깥쪽에서 어떤 사람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랬을 때 뭐가 안 달라짐을 알 수 있냐면 바깥쪽에서는 손잡이가 정지 관성에 의해서 멈춰 있는데 버스가 가속해서 튕겨나갈 때 일단 손잡이가 버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 끝부분 여기 같이 움직이지만 장력에 의해서 끌려가기 전까지는 손잡이가 정지 관성으로 그 좌표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본인도 운동 반대로 쏠림을 받을 거고 손잡이도 뒤로 밀리니까 이 손잡이의 운동 상태가 바뀐 거잖아요. 손잡이가 중력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뒤로 밀었으니까 움직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어떤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냐면 손잡이를 뒤로 민 힘이 있다. 근데 방금 바깥의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누가 민 게 아니라 관성이라는 현상 때문에 성질 때문에 이렇게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해서 관성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걸 꼭 강조해야 되는 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허구의 힘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누군가 작용한 그 원인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존재한다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작용한 것처럼 우리가 힘의 합성할 때 얘를 같이 고려해서 합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고 운동 반대쪽으로 관성력이 있고 이때 두 힘의 크기 비가 몇 대 몇이기 때문에 그 비만큼 기울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건데 좀 더 확장해서 해주면 자, 손잡이가 뒤쪽으로 운동 반대쪽으로 세타만큼 기울었다고 합시다. 그때 중력, mg라고 하죠. 그렇죠? mg의 크기가 이쪽, 그 다음에 관성력, 자, 힘이니까 어쨌든 F는 ma. 자, 이렇게 크기 두 개가 세타를 구성하는 밑변과 높이의 비율과 같아서 세타가 되었다라는 설명이 가능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개의 가속도, 버스의 가속도 크기만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ma를 받게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크기 가지고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뭐까지 접근해 볼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가 mg분의 ma다. 그래서 약분해주고 a를 정의하자면 g 탄젠트 세타다. 여기까지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울어진 각도를 제시하고 이 움직이는 공간, 개의 가속도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 작업을 통해서 a를 정의해주면 되는 거죠. 정리, 개가 가속하면 가속하는 개의 내부에는 개의 가속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에 의한 힘이 작용한 것처럼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얘는 그 힘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랑 완전히 같고 방향만 반대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잠깐 지우고 엘리베이터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엘리베이터를 그려봅시다. 자, 일단 엘리베이터가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 발 밑에 체중계가 있다고 하면요. 이 체중계는 당연히 얼만큼의 수치를 가리키겠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력의 크기를 질량으로 보여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힘의 크기만 표현을 할게요. 이 사람이 50kg라서 500N의 무게를 갖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정지해 있을 때는 이런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어떤 특정 층을 눌러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냐? 자, 보세요.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위쪽으로 가속을 한다고 상황을 걸 겁니다. 그러면 중력은 안 사라지죠. 중력장이라고 해서 어떤 영역 안에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500N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이 위쪽으로 가속을 했는데 아까 손잡이처럼 이 가속계 안에 있는 내부는 외부 개의 가속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그림상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그 크기가 ma인데 a를 설정을 합시다. 얘를 2m/s 제곱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얘가 50kg였으니까 얼만큼이? 둘이 곱해서
100N만큼의 관성력이 사람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있는 체중계 입장에서는 얼만큼의 수치가 계산이 되겠어요? 측정이 되겠어요? 600N의 크기가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바닥에 짓눌리는 느낌을 받을 건데 이게 이 사람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이 지금 상황을 3인칭 바깥쪽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왜 발생하냐? 사람도 엘리베이터와 같이 위로 2m/s의 가속을, m/s의 가속을 만들어야 되면 R자인 10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얘가 R자인 100N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현재 아래쪽으로 500N의 중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바닥이 쟤를 몇 뉴턴으로 밀어야 R자임이 100이 생기겠어요? 위쪽으로 600N으로 밀어야 R자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작용이 엘리베이터가 사람을 밀어내는 작용이 반작용이 되어서 사람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600N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술이 됐던 거죠. 자, 헷갈리죠? 반대도 해봅시다. 이제 위로 가속했던 엘리베이터가 등속해서 원하는 층에 가서 멈출 거예요. 그 멈추는 과정이 있을 건데 그때는 얘 운동 방향이 위쪽, 이동 운동 방향이 위쪽인데 가속도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도 중력 방향은 여전히 아래쪽. 자, 아래쪽으로 500N. 자, 얘도 크기는 2로 합시다. m/s. 자, 이 상황에서 관성력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지금 아래로 개의 가속도가 걸렸어요.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 몇으로? 100N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계 입장에서는 얼만큼의? 체중계 입장에서는 500에서 100을 뺀 400N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옆에 있는 3인칭 시점, 외부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R자임이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로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플러스 축으로 맞추면 얘가 R자임이 마이너스 100N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무게, 중력을 500N 받는데 마이너스 100N의 R자임을 가지려면 위쪽으로 400N으로 밀어야겠죠? 작용이 4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작용도 400이 되어서 측정되는 값이 바닥을 누르는 힘의 크기 값이 400N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해서 외부에 정지에 있는 3인칭 시점의 사람은 이게 힘이 작용해서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허구에 관성력이 작용해서 내 몸무게 변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느낄 수가. 그러니까 느낀다기보다는 이 사람 입장에서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일반산성에서 제시되는 상황들은 3인칭 시점과 내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왜 그렇게 보이는지 다르게 서술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관성력은 누구 입장에서만? 관성력은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만 작용시킬 수가 있다. 이것만 강조해서 보시면 돼요. 괜히 이제 헷갈려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이 뭐 이 100N이 있다 없다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관성력에 대한 예시가 하나 더 나오는데 뭐 가벼우니까 여기 좁은 여기 빈 공간에다가 잠깐 설명하고 이것도 지우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대표적인 관성력 중에 뭐가 있냐면 원심력이 있어요. 자, 되게 이제 저학년일수록 구심력과 원심력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원심력이 뭐예요? 회전하는 물체가 회전을 유지하려면 구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을 받아야 돼요. 이걸 헷갈려 하는 거죠. 이게 구심인지 원심인지. 그래서 원 안쪽으로 중앙으로 형성되어 있는 힘은 구심력인데 바깥쪽으로 밀려나려는 게 원심력인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줄을 공에 매달아 가지고 빙빙 돌려요. 그럼 공이 돌아가겠죠? 돌아갈 건데 줄을 놓게 되면 공이 놓는 순간 여기서 놓게 되면 앞으로 직선으로 날아가지 절대 여기서 바깥쪽으로 날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원심력이라는 건. 그냥 이 공이 지금 현재 운동 방향이 이 접선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내가 힘을 줘서 걔를 원 궤도로 틀어주는데 힘이 필요한 거지. 결국 원심력은 우리 입장에선 이 운동하는 그 공 내부 세계라고 할까?
그 개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원심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심력은 자동차를 타고 갑자기 급커브를 돌면 몸이 바깥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그 자동차라는 공간, 개 안에서 구심력이 작용해야 차가 커브를 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부에 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성력에 의해서,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원심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민 것도 아닌데 몸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것 같은, 쏠리는 것 같은 상황을 겪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크기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심력의 크기도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이니까 구심력 공식인 R분의 mv 제곱과 mr 오메가 제곱을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구분을 좀 하자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일반상에서 시작하기 전에 가속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대적인 입장을 만드는지 설명은 어느 정도 충분히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칠판은 지우고, 이 특수산성의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일반상에서도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 상황을 통해서 이론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우고 진행합시다. 자, 제목은 뭐냐면 등가 원리인데 여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자, 이름 뜻만 해석을 먼저 해봅시다. 등가 원리 중에 등가라는 게 이제 의미가 될 텐데, 같을 등자에 같이 할 때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같다는 얘기인데, 좀 더 해석을 하자면 다른 상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두 상황은 다른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같게 보인다. 즉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만 하면 여전히 명확한 이미지는 없는데 상황을 봅시다. 자, 로켓 같은 어떤 탈 것? 그걸 3개를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3개의 상황을 부여를 할 건데 이 2개의 공간은 무중력. 자, 헷갈리니까 번호를 붙일까요? 1번, 2번, 3번 상황. 그래서 1번과 2번은 무중력 상태의 공간, 3번은 중력이 있는데 여기 지구라고 합시다. 자, 1번 상황은 위쪽으로 등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번 상황은 위쪽으로 가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번 상황은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고 3개의 다른 상황을 부여를 할게요. 자, 근데 내부는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타고 있고 그 타고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을 거냐? 손에 다 사과를 들고 있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다 같은 상황인데 이 개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그걸 구분을 시켜 놓은 거죠. 자, 이제 봅시다. 1번부터. 자, 1번에서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이 사람이 등속하는 과정에서 놓쳤어요. 그러면 놓친 사과를 내가 이 사람의 이제 입장이 되어서 놓친 사과를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놓치고 나서 이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중력이니까 멈춰 있는 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가, 사람과 사과가 전체가 위로 등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사과를 놓은 건데 이 사과에 작용하는 그 어떤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가속도가 없죠. 그러니까 사과는 원래 운동 상태인 이 등속이다 라는 조건을 유지하는 관성에 의해서 사람과 사과가 떨어져 있지만 등속을 유지하면서 같이 나란히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과를 봤을 때 상대 속도가 0이니까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멈춰 있게 보인다. 여기서도 상대성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옆에 가속. 자, 여기서 사과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과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밑에 끌어당겨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놓는 순간부터 사과는 이제 등속을 할 거예요. 옆이랑 똑같죠? 무중력 공간이니까 사과에 작용하는 그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놓는 순간부터 놓을 때 그 순간 속력을 유지하며 등속을 할 거예요. 근데 자, 이제 바꿉시다. 이게 사람, 이게 사과. 그래서 사람과 사과를 봤을 때 둘 다 가지만 사람은 가속을 하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는데 사람이 앞으로 치고 나가니까 사람이 사과를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지는 상황이지만 그 뒤처진 상황은 이 사람은 사과가 떨어진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반면 마지막. 이건 쉽죠. 우리가 뉴턴이 되면 초원에 사과 나무에 등대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사과가 똑 떨어지면 지구가 중력이 있어서 이 사과를 끌어당겼구나. 막 이런 건 유명한 사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사과가 중력을 받으니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상황을 합치는 건데 이 로켓의 가속도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같다는 가정을 걸어버리면 이 개의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9.8과 같을 거니까 사과에 작용하는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도 G랑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G인 건데 여기서는 그냥 중력 가속도가 G인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봤을 때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은 완벽히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다른 거죠. 여기서는 사과가 뒤쳐져서 떨어진 거고 여기서는 사과가 중력을 받아서 떨어진 거고 이게 다르니까 등가 원리라는 거예요. 원인이 다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이 가속계 내부에 있는 사람은 그걸 구분할 수 없고 똑같이 보여요. 이게 일반 상대성의 시작입니다. 알겠죠? 해서 자 어떤 느낌이 들어갈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빠르기가 물체가 얼만큼 빠르게 움직이냐 뭐 가속하냐 뭐 상관없어요. 이게 특수랑 비유할 거라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제목을 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뭐랑 같이 비교할 거냐? 중력이랑 같이 비교를 할 거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중력이 크다. 이게 등가다. 같은 가치를 갖는다. 왜? 지금 이건 똑같은 거지. 빨라질수록 가속할수록 중력이 큰 거랑 똑같게 해석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자, 가장 이 일반상성을 잘 보여주는 교본이랄까? 이제 참고 영상은 인터스텔라가 될 거예요. 자,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떤 행성, 그 물로 가득한 유명한, 그 예고편에도 나오고 유명한 영상이 있죠. 파도치고. 자, 그 영상에서 보는 행성이 밖에 있는 우주정거장, 이게 너무 큰가? 자, 우주정거장. 걔네들의 쉼터가 있고 행성이 있는데 이 행성 같은 경우에 근처에 블랙홀이 있어요. 그 영화 설정상 가르강티아라고 하는 강력한 블랙홀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행성의 중력도 있지만 블랙홀의 중력이 겹쳐서 굉장히 강한 중력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화 설정상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 행성의 1년이 아니죠. 1시간이 지금 우리가 중력장에서 벗어나서 피해 있는 상황인데 이 피해 있는 공간에 7년과 같다라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뭐 30분 안에 1시간 안에 블랙박스를 챙겨서 돌아오면 그나마 시간을 축소시킬 수가 있어서 이 여기 남아있는 동료들이 그 수면, 냉동 수면 장치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잠깐 찰나에 갔다 온 게 되는데 얘가 문제가 생겨서 3시간 뒤에 오죠. 그래서 28년이 흘러 있는 건데 중간중간 동료가 깨도 얘네들이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제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구나. 그래서 그냥 그 동면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남아서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슬픈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시간이 달라졌죠. 이 행성에서 이 사람들이 느낀 시간과 밖에 있는 사람이 느낀 시간은 같은 흐름, 빠르기를 갖고 있을 건데 그 시간축이 흘러가는 상대성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둘의 시간을 어떤 좌표축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좌표축 입장에서 얘가 타이머 가듯이 이렇게 막 진행하는 시간을 빠르게 했다 치면 둘이 그 빠른 게 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 저 특수상대성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여기서 얘를 봤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흘렀다? 느리게 흘렀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느리게라는 표현 때문에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아까 잠깐 그렸던 특수상대성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T0가 고유시간, 저 움직이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 고유시간 동안 발생했고 그게 바깥쪽에서 관측시간이 되는 건데 이때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밖에서 내부를 봤을 때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는 해석이 있었죠. 왜냐하면 수학적인 값이 이쪽이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등가 원리에 의해서 얘는 정지했고 얘는 빠르니까 빠르기가 큰 게 중력이 큰 거다로 똑같이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시간지연의 개념이 바깥, 상대적으로 중력장에서 벗어나는 바깥쪽에 시간지연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에 대한 어떤 결론은 특수랑 똑같다. 똑같다고 하면 좀 그런데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해석하는 그 요점. 그게 특수에서는
상대적인 운동이었다면 지금 일반에서는 중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 지연이 있으면 길이 수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일반 상대성에선 교과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휘어짐, 이거는 칠판을 또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명칭 자체는, 제목 자체는 저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공간의 휘어짐. 근데 특수상대성의 길이 수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참 이게 설명하기 힘든데, 우리가 어떤 같은 대상을, 그러니까 공간을 봤는데, 입장차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중력이죠. 중력이 센 공간에서 본인 주변의 공간과 상대적으로 그 중력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본 그 공간이 다른 부피감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핸드폰 사진 뭐 확대 축소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다음에 느끼는 뭐랄까 객관적인 크기도 둘이 만약에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부피로 느낄 거예요. 같이 변할 거니까. 입장이 똑같아지니까.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될 건데 어쨌든 서로 다른 공간을 보지만 같은 대상이다. 이걸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이지만 3차원에서 다르게 보이는 4차원 축을 따로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차원을 한 차원 내려서 2차원 평면의 존재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2차원 존재다라고 가정을 걸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 질량이 큰 행성체든 별이든 있다고 쳤을 때 그 주변에 일정 영역의 중력장이라는 공간이 있겠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중력장 공간을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자 가정을 한 거예요. 2차원 존재로서 이 주변 평면만큼의 영역이다 라고 보일 건데 문제는 뭐냐? 자, 얘가 가서 이 행성 근처에 안착을 했어요. 그럼 이제 중력이 강한 공간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때 이 공간이 실제 알고 있던 공간보다 더 늘어나 있다라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공간이 함몰되어 있는 그림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도 보조 자료를 뭐 위 같은 데 띄워둘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우리가 특수해서 비유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보세요. 아까도 시간 지연도 특수해서 가져왔잖아요. 얘가 0.8c로 가고 이 안에 사람이 타고 있고 바깥쪽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때 로켓의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우리 기억나나요? 자, 지금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로켓과 한 몸으로 가기 때문에 둘 사이에 로켓과 이 타고 있는 탑승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상대성은 없어요. 같이 가니까. 그래서 원래 로켓 길이가 보이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로켓이 L보다 짧아 보이죠. 기억나요? 그래서 길이 수축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걸 그대로 옆에 중력에다 적용을 시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빠른 공간, 운동하는 공간을 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역, 밑에 쪽을 중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이다 이렇게 등가 원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 입장인 거야? 밖에서 봤던 이 정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수치적으로 짧아, 즉 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력장이 큰 영역에 얘가 가서 거기에 포함돼 버리면 그 길이가 원래 길이로 복구되는 더 수치적으로, 수학적으로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차원 존재가 들어가면 원래 2차원 그 면의 넓이보다 한쪽 방향으로 더 늘어난 공간의 넓이가 되는 건데 걔도 어쨌든 넓이죠. 들어가도 얘는 2차원 존재인 거니까 그 넓이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안에 있는 늘어난 함몰된 공간의 내부 테두리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면적과 밑에 있는 원의 면적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쟤보다는 더 넓어지겠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원뿔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뿔대를 전개도를 그려보면 전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작은 원과 큰 원이 있고 얘가 지금 바깥쪽이 이런 식으로 전개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때 지금 바깥쪽에 얘 입장에서가 이만큼, 잠시만,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이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사람, 이 중력장에 포함된 사람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인데 서로 느끼는 수치적인 측면이 달라졌다. 그래서 더 커졌다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 이름이 괜히 상대성이 아니에요. 비교가 돼야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공간에 포함되면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는데, 자,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이 교실 안에서 내가 개미만큼 작아져요? 그러면 교실이 엄청나게 커 보이겠죠? 이 세상이 내가 알고 있던 게 다 거인의 나라로 내가 거기 있는 작은 소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작아진 만큼 이 교실도 똑같은 비율로 작아진다면 변화를 못 느끼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존재는 그 3차원을 넘어선, 우리 존재 차원을 넘어선 변화는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증명할 방법이 뾰족히 없다기보다 그게 적어요. 굉장히 극소예요. 이제 뒤에 보면 빛의 휘어짐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이런 휘어짐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가 중력 렌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렌즈, 즉 빛을 굴절시키는 광학기기인데, 중력이 공간을 함몰시킨다면 이 근처를 여행하는 빛의 입장에서는 빛의 성질에 따라서 직선 운동을 했겠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빛이 이제 중력장 영역 안에 들어가면 내가 평탄하게 갔던 그 평면이 한쪽으로 늘어나 있는 거예요. 함몰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원래 방향으로 직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직진을 하는 거야. 하는 건데 공간의 면을 따라서 직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거 그림 이해 가시나요? 안에 있는 굴곡을 들어가서 테두리를 타고 돌아서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차원 존재로서 빛이 아래로 들어갔다 올라왔다 하는 이 과정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빛이 그래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빛이 이 위에서 그냥 우리 같은 2차원 위를 지나갔다 느끼는 거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휘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위에서 내려다본 시점에서 보면 중력장에서 빛이 이렇게 갔다고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빛이 휘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중력 렌즈다.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해서 빛을 굴절시키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공간의 휘어짐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예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이것도 빈 공간? 아까 여기 옆에다가 이제 여기 중요한 이제 제목 필요 없으니까 같이 띄워놓을게요. 자, 얘가 어떤 사진이냐면, 사진 안에, 어차피 띄었으니까 굳이 그릴 필요가 없겠네. 자, 얘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자, 은하단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은하가, 우리 은하, 태양계가 있고, 이런 태양계 같은 게 여러 개 밀집해 있는 게 은하가 되겠죠? 그 은하가 모인 은하군이 있고, 그 은하군이 모인 은하단이 있어요. 그게 모인 또 초거대 은하단이 있고, 이런 단위인 건데, 어쨌든 별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걸 중심에 두고 우리가 지구가 있고요. 그 반대쪽에 퀘이사라고 하는 유명하죠. 점검원, 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퀘이사로부터 나온 빛이 사방으로 방출될 건데, 그 중에 이 은하단 근처를 향하던 빛이 굴절되어서 지구로 4개의 경로로 들어왔던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예전에 물고기 기억나시죠? 물고기. 우리가 물 밖에서 물고기를 보게 되면 이 물고기에서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올 때 굴절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눈은 이걸 착각해서 눈에 들어온 경로에 연장선상에 물고기가 있다고 보이니까 원래 깊이보다 떠 보이는 허상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서 얘가 이쪽에 별 하나, 이쪽에 별 하나, 좌우 뒤쪽에 별 하나, 위쪽에 별 하나. 그래서 사진상 가운데 있는 밝은 건 퀘이사가 아니라 은하단, 별들의 집단인 거고, 그 상하 좌우에 있는 게 퀘이사가 4개로 갈라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시를 제시하면서 본인의 일반상승 이론을 들이민 거죠. 해서 중력, 이 렌즈에 관련 관련 자료를 많이 보시고,
얘를 이해하기가 솔직히 처음에는 힘들다고 봐요. 근데 어떤 자료를 봐도 거의 웬만하면 이 사진이 나올 건데 이걸 계속 곱씹어서 왜 저게 가능한지 입장 차이를 본인 스스로 계속 굴려서 정리를 납득을 하라는 얘기죠. 납득을 해서 이 파트를 지나가는 걸 이제 강조를 할게요.